신라 동쪽의 식인족 왕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신당서에는 신라가 동쪽으로 장인과 대치하고 있는데, 장인이라는 것은 키가 3길이며 톱날 이빨과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으므로 신라에서는 항상 활 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하여 수비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키 단위를 말하는데 8에서 10자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위가 현대 미터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이제 최소 단위로만 변환을 한다고 해도 지금 5에서 6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에서 편찬했던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가 1044년부터 1060년까지 17년에 걸쳐서 완성된 정사예요. 이 책은 중국 정사 24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신라에 대한 지리적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신라는 변환의 후예다. 횡으로는 1000리, 종으로는 3000리, 동쪽으로 장인에 대치하고 동남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백제, 남쪽으로는 바다며 북쪽으로는 고려와 접해 있다. 자, 제가 한국 지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동쪽으로는 장인에 대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방위가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근데 동쪽에는 신라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동쪽에 장인에 대치한대요. 동쪽에 장인이 대치해야 되는데, 동남쪽에는 당연히 일본이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죠. 남쪽에는 바다가 있으며 이 북쪽에는 고려와 접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 동쪽이 장인에 대치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그죠? 계속 말을 해볼게요. 이 장인이 신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당서에서 장인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장인은 그 키가 거의 3길이나 되고 톱니이빨에 갈퀴 손톱을 가지고 있다.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화식을 하지 아니하며 새나 짐승을 날로 묻어 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또한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만들게 한다. 그 나라에 사는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의 골짜기에 튼튼한 쇠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고 한다. 신라는 항상 세뇌를 쏘는 병사 수천을 주둔시켜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일단 뭐 장인의 키가 어떻고 뭐 톱니바퀴가 키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 그 나라에 사는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다. 그 나라의 산이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산맥은 이렇게 수십 리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 해당 자료를 본 사람들이 장인이 신라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신라 동쪽에 뭐가 있느냐, 여기 우산국이 있죠. 이게 우산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산국은 지금 울릉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장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그 나라의 산이 수십 리씩 연결되어 있고 신라의 병사 수천이 이 장인을 대치하기 위해서 주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상이 아닌 내륙 인접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장인에 대한 다른 책을 한번 더 볼게요. 이 유양잡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당나라에서 발간된 책인데요. 여기서 내용도 신당서나 삼국사기랑 비슷해요. 자, 유양잡조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신라국은 동남쪽으로 일본과 가깝고 장인국과 인접해 있다. 장인국은 사람의 키가 3장이나 되고 톱 같은 이에 갈고리 같은 손톱을 하고 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짐승을 사냥하고 때로는 사람도 먹는다. 그들은 벌거벗고 사는데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나라의 경계는 수천 리에 걸쳐 산이 이어져 있으며 중간에 골짜기는 철문으로 봉쇄되어져 있다. 그것을 철관이라고 부른다. 항상 수천의 공수가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당나라 헌종 때 조정에서 위요라는 그 사람을 신라국의 사신으로 보내요. 신라국의 사신으로 보내서 어린 임금을 책립하려고 했거든요. 당시에 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일을 맡기 힘들어하니까 신라를 다녀온 적 있는 사람한테 신라를 가는 여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신라, 일본 양쪽으로 모두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 사신은 신라에 도착한 뒤에 일본으로 가기 위해 배를 갈아탔는데 수일간 그치지 않고 파도가 심하게 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신단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게 됐고 우리 100여 명의 사신단은 배를 내려 해안가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무려 이장, 우리 이장이라고 하는 거는 4에서 6m쯤 돼요. 이장이나 되는 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비교적 포동포동하니 50명을 골라서 밖으로 빼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삶아먹고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우리와 같은 당나라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을 잡아먹고 여자들에게 의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 다른 기록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거인국에서 잡혀가지고 도망치다가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이 이 몽둥이만 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국가에다가 바쳤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모든 얘기가 여기서 다 일관적으로 장인국을 얘기하고요. 비슷하게 얘기하죠. 신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맥을 길게 갖고 있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책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실제로 이제 고려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우산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울릉도 말하는 거예요. 우산국이 여진족 있죠, 여진족. 청나라. 이제 그 여진족의 침략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여진족의 그 해적 때문에 이 우산국이 침략을 당하고 백성이 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거의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우산국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대목도 나와요. 실제로 일본 남부지방에서도 여진 해적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발견이 되는데요. 큐슈 지역에서는 여진족 해적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거든요. 여진족은 어디 있는 나라냐면 여기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국에다가도 이제 해적질을 하고 일본에다가도 해적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남부지방에서도 여진 해적들에 대한 기록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1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기술로 여진족이 배를 타고 일본 남부의 큐슈까지 갈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진족이 일본 남부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당시 기술로 이 중간 병참기지가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한번 서고 가든가 뭐 이런 식이 한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각이 좀 잡히죠. 일단 그 전에 여진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여진족은 그 퉁구스계, 이 북방계 집단인데 만주지방에서 거주했고요. 이 말갈계 쪽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좀 비슷한데요. 한번 보세요. 항상 하체 부분을 가리고 있고 옷을 모두 벗고 다녔다.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 그들은 10,000명이 넘으면 대적할 수가 없다. 이들이 셋만 모여 있으면 호랑이도 잡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전투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냥 호소를 쓰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야인족이라고 있어요. 야인. 어떻게 쓰냐? 야인이라는 이제 종족이 있습니다. 이 압록강 북쪽에 살았었거든요.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 북쪽에 살았었는데 이 중국 소수민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진족의 후예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19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산골에서 이제 발견됐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생김새가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되게 거인이라고 해야 되나?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중국 동화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종족이라고 나와요. 중국에 있는 동화에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식인 풍수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그러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인족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보통 이제 태평관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이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야인족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태평관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태평관기. 제가 이거 찾아봤죠. 태평관기. 찾아봤더니 이 책이 정서가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라 이게 민당집이고 설화집이에요. 자, 정서가 아니라 진짜 역사가 아니라 민당집, 설화집이라는 거죠. 이 태평관기가 이제 유양잡조랑 기문에서 차용을 했는데
얘네도 설화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막 인용하고 차용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게 설화가 민담을 담은 정서를 한번 차용하면 이게 정서라는 출처가 남아요. 정서에서 따왔다라는. 그러면은 이 정서를 인용해서 다른 책에서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돼버린다 이거죠.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막 진실인 것처럼 서로 인용하고 차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글들을 보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황골탈퇴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 얘기가 있는데, 황골탈퇴라 그래서 이제 뼈를 이제 뭐 가꾸고 태를 벗다라는 뜻이다 해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솔개가 20살이 되면 자기 털을 이제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아가지고 이걸 다 깨버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이제 50년을 살아서 최고 70년을 산다. 그래서 황골탈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 태어난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그 내용을 좀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황골탈퇴에서 솔개 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막 찾아봤는데 이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진실인 것처럼 서로 인용하고 차용하는 글들이 생기다 보면은 이 오류가 사실은 이게 오류인데 진실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단 한 권의 책만 읽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거나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거 수용하는 자세로 책을 읽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신라의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추론일 뿐이고 실제로 신라에 5에서 6m의 거인이 살았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기록 중에서 일부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야인족, 그러니까 그 여진족의 후예가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와중에 병참기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나갔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뭐라 그래 체구를 보니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던 민간인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설화를 만들어내고 이게 민담집에 실리고 그리고 이게 정서에서 차용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에 따르면은 기골이 장대한 중국 소수민족이 이제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신라를 약탈해가면서 태백산맥 어느 쯤에서 중간 병참기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서로가 극적으로 변환해서 이제 민담으로 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책과 책은 서로 인용하고 차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출처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고 오류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철두철미해야 될 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하고 시선을 확장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훈련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기 거인족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대부분의 설화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없던 시대에서는 조금 과장되게 전달되고 좀 확산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확인 절차 없이 실리곤 하는데, 근데 이거를 민담집에 실렸던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안 실을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싫긴 싫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가 반일 운동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친일적인 책과 반일적인 책을 같이 읽고요. 정치라고 하면은 보수랑 진보를 같이 읽고요. 어떤 중국에 대한 관점이나 미국에 대한 관점을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우호적인 얘기,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얘기를 전 같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시면 이런 걸 들으시는데 필터 버블이라고 있어요. 필터 버블. 이게 뭐냐면 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예스냐 노냐 대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도 예스냐 노냐를 할 거고, 그래서 몇 번의 선택을 받아지는지 확률에 의해서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 만약에 제가 우연하게 첫 번째 영상을 야당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야당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계속. 그러면은 특별하지 않으면 이 세 개에 탁 꽂혀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첫 영상을 여당에 대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당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리고 이게 한번 꽂히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몰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강연을 하면서 그 드라마 허준 있죠? 20년 전의 드라마 허준. 그게 추천 영상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허준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4일째 허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한두 번 나왔을 때 제가 몇 개를 또 눌러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 확률이 높아졌죠. 계속 지금은 제 페이지에 거의 다 허준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것만이 진실인가.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다독하지 마시고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세요. 정독을 하셔야지. 지금 독서하신 방법이 잘못됐다,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여러 권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제가 읽는 독서법이고, 사실 독서법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이 다 있는 거고, 뭐 사실 저는 제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누가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TV 어떻게 보세요? 뭐 앉아서 보세요? 일어나서 보세요. 뭐 왜 앉아서 보세요? 그거를 허리 안 좋아지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 좀 오지랖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법에 다른 거는 좀 관대한데, 제가 책을 또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제가 좀 잘못했죠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 가지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